예, 기득들, 기득 이제 하는 게 이제 논의가 되는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게 이제 재작년인가 58회인가 57회인가 58회인가에 보면, 박정호 변리사라고 이제 수석하신 분이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들으신 분인데, 그때는 이제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수험생이 합격할 거다, 안 할 거다, 고득점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물론 다 대놓고는 얘기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걱정하지 마, 너 합격할 거야. 그리고 어떤 수험생한테는 매우 좋은 점수로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하면 거의 확률적으로 한 90%는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합격한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다 이제 동차생들은 거의 없고요. 다 기득인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민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암기도 어느 정도 되는 경우, 그래서 암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쟁점에 대해서 논리적 서술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판례를 막 몽땅 암기하고 있다. 이거는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안 좋은 서술입니다. 제가 어떤 이 기득들 중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논리적 서술이라고 하는, 혹은 이해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데, 단지 답안 형식이라든지 극단적으로 뭐 결론을 누락한다든지 표현의 모습, 그러니까 서술상의 표현의 미숙함, 이런 것들은 제가 내가 첨삭을 해줍니다. 이거는 정말 부수적인 거고, 답안지를 보고 그 사람의 실력, 그 수험생의 실력은 거의 여기에 달려 있어요. 논리적 서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도 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90%의 확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논리적 서술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동차생하고 가장 다른 점이에요. 동차상들하고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한 쟁점을 뽑아내서 이걸 그 쟁점에 해당하는 학설과 판례 혹은 논리적 서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소송 법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눈에 보이면 고득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단순히 암기만을 그냥 쓰기에 바쁘면 그냥 합격할 점수 55점에서 60점. 그러니까 60점을 넘는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건 한 번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수험생한테 대놓고 네가 60점을 안 넘어가면 내가 때려친다, 뭐 강사를 때려친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약간의 형식과 논리적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갖춰져 있기만 하면 무조건 60점을 넘어가고요. 우리 변리사 민사소법은 60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당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고득점은 65점을 전제로 하지만 65점을 넘어서는 거는 개인적인 역량이고, 60점에서 65점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65점이 되는지는 제가 충분히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건 거의 90% 확률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중원본하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고득점이라고 하는 건 이해와 암기가 되어 있고, 이걸 논리적 서술을 기본적 답안 형식에 맞춰가지고 서술만 하면 고득점이 나오는데, 역시 뭐 이해와 암기라고 하는 걸 적절히 본인들이 파악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는 수업하면서 파악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알아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또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차는 어쨌거나 이해를 전제로 해서 무조건 암기가 들어간다면, 기득은 이 암기되었다라고 하는, 이해를 전제로 암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똑같은 얘기인데, 논리적 서술을 하는, 논리적 서술하는 방법. 어차피 채점자는 이 논리적 서술에 대한 대가, 이게 채점이기 때문에
점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점수기 때문에 요 논리적 서술에 대한 방법, 이거는 이제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요거를 빨리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터득해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편차가 커요. 기득하더라도 저하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 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서술 방법을 무조건 쓰는 거는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것도 나름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법조문이라든지 법조문 해석이라든지 민사소법 해석이라든지 판례를 어느 정도까지 서술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드립다 암기하는 사람들은 채권자 대리소송 들어가면 당사자 적격에 관한 피보전 채권, 그 전에 법정 소송 담당서를 전에 저한테 이걸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서 이걸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답안지를 구성하는 그런 사례들을 봤는데, 그 마찬가지로 아까 그 수석하는 그 학생도 마찬가지고 올해 그 뭐 69점, 70점 맞은 저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번에 변리사 합격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이건 그어버립니다. 너 이래가지고는 절대 고득점 못 맞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법정소송 담당자 한 3줄, 맥시멈 3줄입니다. 정 뭐하면 4줄, 3줄에서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채점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채점 방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이해하고서 서술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되고요. 극단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법정소송 담당서에 있어서 절대 이러한 내용이 4줄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절대 좋은 점수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서술하는 것도 일정한 형태의 방법들과 그러한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서술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고, 물론 이 법정소송 담당설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이해와 어느 정도의 서술할 만큼의 암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걸 전제로 해서 동체생들하고 동차생들은 이걸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암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동차생들은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득이 동차보단 당연히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합격 확률도 크고 좋은 점수 받을 확률도 크다. 지금 요 안에서 동차와 그 다음에 기득의 혹은 삼시생들의 차이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차생들한테 미리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돼 있다면 이걸 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다면 동차생들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동차생들은 60점을 넘기가 힘듭니다. 거듭 얘기지만 이해와 암기,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서술한 방법까지는 같이 공부하기 힘들고, 그거는 개인의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때 저랑 같이 첨삭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의 문제기보다 교육자의 문제보다 피교육자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업하면서 같이 고민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단권화. 모든 과목은 단권화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기존 교과서, 이게 저라고 이제 했는지 편저든, 제가 볼 때는 저는 없어요. 다 편저지. 다 남의 걸 짜집기 하고, 이거는 이제 학자로서 능히 하는데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 책도 아닌데 저라고 하는 건. 근데 저도 저라고 하기 때문에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를 내 걸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곧 어떤 작업이 있는 거냐면 단권화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단권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해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내 표현으로 서술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특히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장을 제출해서부터 판결을 받고 그 다음부터 또 항소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 가상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 가상 경험을, 그걸 전제로 한 단권화는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하고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페이지, 뭐 잘 나가는 사람은 700페이지인데 글씨 포인트가 7포인트, 8포인트면 실질적으로 9포인트, 10포인트의 책이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거를 회독을 늘려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방법은 단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합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단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단권화는 적극 추천이고 필수 아이템입니다. 필수 아이템이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여튼 어떤 방대한 양을 최대한 줄이는 거는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 중요한 작업이 없다. 특히 민소법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그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이 학원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는 학원에서도 꼭 해마다 1월 말, 2월 초 되면 그 다른 시험, 우리나라 이제 변호사 시험이 전에는 사법고시였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이 가장 롤모델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그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이쪽 시험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2021년도 판례를 제가 최신 판례로 해가지고 항상 무료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이거 강의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무료 강의를 소개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드리려고 하는 질문에 부합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때 제가 최신 판례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요. 전압 판례. 전압 판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 해는 아니더라도 그 2, 3년 안에는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 판례가 나오면,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이니까, 우리 시험을 보는 사람이지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압 판례는 최신 판례고 아니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반대로 최신 판례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대법원 소부 판례들이 있는데, 이 소부 판례들 중에 이건 약간의 전문가의 어떤 그 조언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죠. 이거는 소송법적으로 왜 중요하고, 소송법의 내용이긴 한데 왜 이건 덜 중요하고, 이거는 또 소송법이지만 소부 판례지만 거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가까운 새로운 형태의 경향성 있는 판례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저 같은 전문가가. 그런 거는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야지, 반드시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 해서, 그래 지금 2개 나오잖아요. 이 전압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소부 판례들 있잖아요. 소부 판례들은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드리는 그 조언을 좀 참고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도 명색이 이쪽에서 10몇 년을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를 했는데 보는 눈은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엄선하는 판례 혹은 의미 있는 판례들은, 그런 판례들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꼭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면, 이 판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 사례가 행해 나왔을 때 그냥 눈으로 그냥 익힌 판례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의 경중이 있으니까 그거는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으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가지고 문제를 엄청 잘 냅니다. 실전 문제를. 저는 누구 걸 베끼는 게 아니고 거의 제가 문제를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요 판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적중률이 매우 좋습니다. 이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많은 수험생들은 아닌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거의 나온 본 문제들이 다 나왔다. 그럼 다 합격하셔야 되는데 또 그렇진 않은데, 어쨌거나 상당히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 변호사나 다른 시험들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변리사 기출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번 섭렵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같이 갑니다. 다른 변호사 시험, 특히 대한민국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이 출제위원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건 유사할 확률도 그렇고, 심지어 문제 출제 유형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질문하는 와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눈여겨서 보시기 바라고, 아마 다른 GS를 풀어보시더라도 눈치 빠르신 강사들은
요 문제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저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요 문제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문제 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와 재심 그 기판적 문제, 소멸시효 그 중단 후에 기판적 문제가 2021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대로 변리사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꼭 해마다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이거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판례도 중요하고 이런 다른 전문직 시험도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같이 제가 해서, 그래서 제가 이 무료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들으시고, 심지어 이 변호사 시험에 대한 답안도 제가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약간 변리사 시험에 맞게 답안을 작성해서 드리는 거니까 또 참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리사 스쿨에다가 제가 이걸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질문에는 약간의 좀 오류가 있는데, 암기가 무조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소법은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선행하지 않은 암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끔 제가 답안 첨삭하거나 같이 GS 프로 보다 보면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드립다 이렇게 쓰는데, 제가 그럼 다 그어버립니다. 이건 점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같은 얘기 계속하지만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는 끝도 없지만 이해하지 않은 암기는 절대 득점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라는 게 실전 GS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완벽한 암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례에 맞는 내용, 쟁점에 따른 암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쟁점을 찾아야 되는데, 쟁점은 사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든지 쟁점 추출 방식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쟁점 추출 방식이에요. 추출 방식. 이거에 대한 서술이에요. 요거는 결국 이게 문제 제기, 쟁점 정리. 이게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 서론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7, 8문제 중에 두세 문제는 그냥 암기만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만, 한 4문제, 5문제, 그리고 당락을 저하는 한두 문제 정도의 문제들은 절대로 암기 가지고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천운이 따라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모든 걸 다 암기하고, 그리고 갔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암기 내용이 어제 본 게 나왔다. 이러면은 그건 하늘이 도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노력을 통해서 서술, 능력을 통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건 쟁점을 추출하는 거고, 그러면 사례에 맞는 쟁점을 추출해야 되는데 이건 암기하고 관련이 없다. 이거는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죠? 이해가 빠르면 암기도 빨라져요. 이해가 느리면 암기가 안 돼요. 이게 이론적인 거고, 이거는 수업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암기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이해를 우선으로, 암기가 뒤에. 이걸 항상 강조하고요.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가. 저는 암기해 본 적이 없어요. 민소법을 하면서 이제까지 암기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나중에 혹시 제 답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저는 답안 쓰니까 워드를 치면서 모르는 건 약간 책을 좀 참고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책을 안 보더라도 제가 전에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보단 잘 씁니다. 여러분보다 잘 쓰는데, 이거 약간 재수없는 얘기긴 하네요. 그죠? 여튼 여러분보다 잘 쓰는데, 어쨌거나 이해를 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암기를 하면 못 쓰는 경우 수가 나와요. 그럼 8문제 모두 쓰는 게 중요한 거지, 한두 문제 잘 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냐? 이거는 이거에 여기 성립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P면 Q다죠. P면 Q다인데 이거에 여기 성립하는지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여튼 이게 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라 한다면 이해가 우선한다. 그리고 나서 암기는 능력에 따라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재작년에 수석하셨던 그 박정호 변리사님도 마찬가지고, 올해 이제 이제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69점을 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70점인가가 수석이니까 거의 수석에 가까운 점수를 맞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학원 아니고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강사를 한다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제가 수업하면서 제가 답안지 돌리면서 이 정도 쓰면 상당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고, 이른바 모범 답안 내지 혹은 1등 답안 해가지고 제가 돌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런 거는 틀리지 않아요. 거의 틀리지 않고, 근데 가끔 이제 듣기 좋으라고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이런 거는 죄송한데, 그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 고득점 나오고, 60점은 넘을 수 있지만 고득점은 제가 보장을 못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 꽤 많아요. 그런 수험생들 꽤 많고,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 디자인 보호법인가요? 변리사 스쿨에서 차민경 변리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차민경 변리사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60점 넘는 답안이다. 라고 얘기했고, 민소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들어오고 보니까,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외로 굉장히 많이 알아요. 굉장히 많이 알고, 또 기억에 남는 게 몰랐는데, 유튜버 중에 열공 맛집이라고 하는 이 변리사 쪽에서는 꽤 유명하신 변리사님 됐으니까, 김피로라고 하는데, 원래 본명은 나중에 아는데, 원래 저한테는 김순호 변리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김피로 변리사고, 굉장한 유튜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리사 쪽에서는 꽤 유명한 유튜버였는데, 그분도 합격하고 나서 연락이 와서 알았어요. 연락이 와서. 근데 그 전에 그분은 이제 2년에 걸쳐서 저하고 이제 했는데, 첫 번에 떨어질 때도 제가 그 변리사님한테 이게 무조건 60점 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넘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은 답안지 그 평가에 대한 제 눈은 제가 지금 로스쿨에서도 하지만 거의 정확하다. 그리고 그런 수험생들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수험생이 떨어지면 제가 강사를 때려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도 있고, 농담 삼아.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 보면, 여튼, 그런 수험생들이 몇몇이 있었고, 그거는 거의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제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몇 기억에 남는 다른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있어요. 수험생들이 있고, 그런 수험생들이 있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 우리 이제 역삼동 와가지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와서 두세 달 공부하고 합격한 수험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몇 명 되진 않았지만, 그런 수험생들 지금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모두 다 잘 되길 바라고요. 합격하지 않았던 수험생들도 정말 좋은 실력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불합격한 거니까 올해만큼은 매우 좋은 성적으로, 매우 좋은 성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조건 이쪽 변리사에서는 합격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매우 좋은 점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꼭 합격했으면 정말 진심으로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억에 나지 않는 수험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질문 자체가 합격하신 수험생을 물어보니까 오히려 합격한 수험생도 기억이 나고 합격하지 않은 수험생도 안타깝게 떨어진 수험생들도 있고, 이래서 모두 다 생각이 납니다. 얼굴 보면 생각이 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진심으로 지금 합격하기를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